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현재는 회사와 멀지 않는 곳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모님과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살 뻔했지만 이렇게 혼자 살게 되었네요. 살 뻔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말 말 그대로 살 뻔해서입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결혼이 깨졌으니까요. 뭐 결혼을 깨는 사람들도 많고 이혼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저같이 신혼여행을 하고 온 당일에 결혼이 깨진 사람은 흔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지금부터 제 결혼과 그 결혼이 깨진 이유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속이 아주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되네요. 남편과 저는 연애 결혼입니다. 지금은 직장이 다른데 그 전에는 같은 회사에 다녔었거든요. 이런 말 인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싶지만 제가 인기가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저는 민주 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남편은 돌쇠 같은 타입이었어요. 오직하게 그 자리에서 계속 좋아한다고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 말이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남자가 진짜 좋은 남자라고 말입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었죠. 더구나 저는 그전 연애에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바람기가 있는 나쁜 남자와의 연애였거든요. 그래서 다음 연애는 정말 착한 남자랑 해야지. 정말로 성품 하나만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 이유로 남편을 불같이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고 의지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또 결혼하려면 이런 사람이랑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연애 기간이 1년이 넘어가던 날 남편의 프로포즈도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뭐 주변에서는 이렇게들 이야기하곤 했어요. 너같이 남자가 따르는 타입이면 더 조건 좋은 남자랑 결혼할 수도 있지 않나? 솔직히 나는 민주 네가 아까워. 하고 말이죠. 그러면 저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다 소용없어. 마음 편한 게 최고야. 나는 그냥 좋은 사람이면 돼. 라고 말입니다. 뭐 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제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건 또 절대 아니에요. 저도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게 막 불같지는 않았다 뿐이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을 망설임 없이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희 집안은 평범했거든요. 아빠도 그냥 평범한 직장을 다니셨고 엄마도 전업주부셨는데 가끔 여기저기 아르바이트 하러 가시는 정도? 딱 그 정도였어요. 빚 없고 그래도 우리 가족 지낼 수 있는 집 있고 마지막으로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는 되었습니다. 욕심 없이 살면 불만 없을 만큼은 되었어요. 남편의 집안은 그보다 조금 낫기는 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인 그러니까 제 시아버지가 될 뻔했던 아버님이 대기업에서 꽤 높은 직급으로 있으셨다고 이야기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집안이 괜찮아서 물려받으신 재산이 조금 된다고 했고요. 인사를 드리러 집에 갔을 때도 저희 집보다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부자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건 남편도 여러 번 이야기하기는 했었어요. 그래도 결혼하는 아들 자식 집 하나는 해줄 정도는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도 시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고요. 집은 우리가 해주마. 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예감이 좋지 않은 게 있기는 했었어요. 아니, 이야기하고 보니 두 가지이기는 하네요. 하나는 시아버지가 아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풍이라고 하죠. 어느 날 쓰러지셨는데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셔서 시어머니가 바로 옆에 달라붙어서 간호를 하고 계셨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가족이나 친구들이 걱정을 조금 하기는 했었어요. 그래도 너도 고생할 텐데. 결국에는 네 차지가 된다니까? 그러면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었고요. 오빠가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했어. 그리고 혹시 그런 일 생기면 요양보호사 쓰면 된다고도 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말이죠. 실제로 남편과 그런 이야기는 다 마친 상태였거든요. 언젠가 우리가 아프신 시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되면 좋은 요양원을 알아봐드리거나 요양보호사를 쓰면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어머니의 성격이었습니다. 그건 첫 번째 인사를 간 날 느낀 것이었는데 약간 노골적으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티를 낸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해줘놓고 자꾸 생색을 낸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이죠. 나는 얼굴 예쁜 여자들 안 믿는데? 얘는 얼굴만큼 마음씨도 고와요. 사람 속내를 어떻게 다 아니? 또 이런 말도 하셨었습니다. 너는 정말 내 아들이랑 시부모님한테 잘해야 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아들 장가 간다고 이렇게 집을 전세도 아니고 매매로 턱턱 사주는 시부모가 흔한 줄 아니? 너는 정말 호강하는 거니까 정말로 잘해야 돼. 그 이후로도 만날 때마다 너는 호강한다. 너같이 복받은 애가 어디 있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었고요. 무슨 의도인지 알겠어서 더 듣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로 한번 남편과 결혼 전에 다퉜던 적도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니까 나보고 충성맹세라도 하라는 거야 뭐야? 내가 집 사달라고 했어? 왜 그렇게 나한테 생색을 내시냐고. 나 신혼집 그렇게 받는 대가로 평생 그런 소리 듣고 살아야 하는 거면 그냥 안 받는 게 나아. 그러면 남편은 저를 가만히 보다가 꼭 껴안아줬던 것 같아요. 내가 미안해. 어머님께 잘 말씀드릴게. 그니까 마음 풀어. 응? 내가 다 미안해. 하고 말이죠. 만약에 그때 남편이 저를 그렇게 달래주지 않았더라면 그 결혼은 그렇게 성사될 리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성격에는 더더욱 말입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이야기했나 보더라고요. 그 문제로 시어머니와 작은 언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따로 부르시더군요. 네가 우리 애한테 뭐라고 했길래 애가 나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해? 네? 저는 오빠한테 별말 안 했는데. 별말을 안 했는데 그냥 집 안 받겠다는 말을 해? 왜? 내가 생색낸다고 그 꼴 보기 싫다고 뒤에서 내 흉이라도 받니? 어? 너는 그거 받아가면서 그 정도 말도 듣기 싫어? 그 정도라고 하기에는 만나기만 하면 그 이야기로 말을 시작하셔서 헤어질 때까지 10대 번은 더 꺼내셨던 말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차라리 집을 안 받는 게 낫겠다고 말했겠냐고요. 저는 정말 오빠한테 별말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남편이 없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뭐 본인이 그런 이야기 듣기 싫다고 하면서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한 걸 텐데 제가 그렇게 잡았다면 뭘 더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저를 몇 번 더 노려보고 궁시렁거리는 거 말고는 말이죠. 그때 시어머니는 그렇게 넘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우습게 본 것 같아요. 시어머니를 다룰 수 있다고 말이죠. 그게 저의 가장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한번 꼬리를 내린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는 다행히 일절만 하셨습니다. 생색을 내고 싶으시다가도 입을 다무시고 참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잠시 이 정도면 버틸만 하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조금 있었어요. 아픈 사람 병간호하는 게 많이 힘든 일이잖아. 그리고 어디다 스트레스 풀 일도 없고. 그래서 나한테 그러시는 거 어느 정도는 이해해. 야, 너는 마음도 넓다?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걸 본인도 알고 있으니 요즘은 두말하려다가 참는 거겠지? 아무튼 나는 시어머니 막 믿거나 하지는 않아.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안쓰러운 마음도 조금 있기는 했고요. 아마 우리가 그렇게 서로 조금씩 생각하고 양보했다면 그날과 같은 파국은 일어나지 않았을 걸로 생각해요. 뭐 결국에는 시어머니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판 거지만요. 예단과 훈수는 비교적 이야기가 잘 풀렸습니다. 오죽하면 엄마가 이런 말을 저에게 하셨을 정도니까요. 네 시어머니 유별나 돼서 걱정했는데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말도 좀 통한 것 같고.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뭐 기본 성깔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사달이 난 건 다름 아닌 제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당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시댁에 가기 전부터 뭔가 자꾸 마음에 안 드는 날이기는 했어요. 어머니가 집에 먼저 좀 오라시는데? 어? 원래 신행 다녀오고 나서는 처갓집에 먼저 가는 거잖아. 그래서 나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급한 일이 있으신 건지 일단 먼저 오래. 아니,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집을 가고 나면 더 이상 우리 집에서 자는 일은 없을 거라고 엄마가 굉장히 슬퍼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도 사위 오면 그리고 딸 오면 맛있는 거 먹여야 한다고 며칠 전부터 상다리가 부러져라 상을 차려놓고 저와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집에 가서 밥만 먹고 가면 안 돼? 엄마가 진짜 며칠 전부터 준비했댔는데?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선 집에 갔다가 무슨 일인지 듣고 얼른 장모님께 가자. 지금 먼저 가면 밥이 제대로 입으로 들어가겠어. 그리고 장인 장모님도 마음이 불편하실 거고. 남편의 말을 들으니 또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몇 번이나 그러면 금방 나오는 거야? 하고 이야기하고서는 말이죠. 남편도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일이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남편도 모르기는 했을 거예요. 왔니? 시어머니는 굉장히 쌀쌀만진 얼굴이었고 또 어딘가 굉장히 짜증이 난 듯한 말투였습니다. 거기서 이미 저는 아, 오늘 일찍 우리 집으로 가기는 글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오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급한 일이라고 하셨어서. 급한 일은 급한 일이지. 네 아버지가 또 기저귀 가는 그 사이를 못 참고 이불에 다 실례를 하는 바람에 내가 지금까지 이불 빨래를 했는데. 아니, 물론 힘든 일인 거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막 한국에 들어온 아들네 부부를 처갓집 가는 것을 막아세우고 부를 일은 아닌 거잖아요. 이제는 다 해결됐어요. 남편이 뭐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남편도 자신의 어머니가 안쓰럽기는 했는지 그냥 한숨을 한번 쉬고서는 그렇게 되묻더군요. 시어머니가 그런 남편과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는 방구석에 처박혀서 지 아버지 똥이나 닦고 있는데 누구는 유럽으로 신혼여행이나 다녀오고 내가 억울해서 살겠니? 어? 아니, 그런 말을 신혼여행 막 다녀온 아들네 부부에게 할 말이냐고요. 물론 억울하고 짜증나고 하기 싫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남편이 몇 번이나 요양보호사를 쓰시라 했던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매번 돈 이야기하면서 거절한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화풀이라 하러 저희를 부른 게 너무 명확했습니다. 내가 진짜 어디다 소리라도 안 지르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 그렇게 힘드시면 요양보호사 쓰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도와드린다고. 멀쩡히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돈을 써?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힘들면 돈을 좀 쓰는 게 나아요. 구구절절 남편의 말들이 다 맞는 말들이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고 순간적으로 어떤 눈빛이 느껴져서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저를 째려보고 있더군요. 뭐 그런 심리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본인은 이렇게 방구석에서 남편 똥기저귀나 갈아대고 있는데 며느리는 유럽으로 신나게 신혼여행 갔다고 생각하면 억울하고 부러울 수 있죠. 하지만 그건 며느리인 제 탓이 아니잖아요. 왜 그 분노가 저를 향하느냐 말입니다. 저는 그 집 식구가 된 지 그때 막 일주일이 조금 지난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나가서 과일 좀 사와라.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는 듯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달고 시원한 게 먹고 싶어서 그런다. 그거 하나 사주고 가던지 해. 남편이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남편은 아마 빨리 사드리고 나를 데리고 처갓집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자리에서 그렇게 재빨리 일어나서 나갔던 거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눈치가 없다고는 생각했던 것 같네요. 남편이 나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시아버지가 계시는 안방으로 저벅저벅 걸어가셨어요. 저는 그냥 시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가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에 뭔가를 들고 안방에서 나오시더군요. 그게 제가 그게 뭔지 제대로 확인도 하기 전에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 제 앞에 닥쳤습니다. 무언가가 제 얼굴로 날아든 겁니다.
그다지 아프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상황 파악을 하느라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가 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부터 배워. 시어머니 그 말에 고개를 내려 땅에 떨어진 그것을 확인하니 그건 다름 아닌 기저귀였어요. 기저귀의 정체를 확인한 제가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는 얼굴로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뭘 멀뚱히 보고 섰어? 이제 며느리인 네가 모셔라.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그날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신혼여행을 다녀온 아들네 부부를 곧장 오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과일을 사오라고 내보낸 거고요. 네? 한국말 못 알아먹어? 이제는 네가 하라고. 나는 못하겠으니까. 제가 왜요? 그 제가 왜요라는 말은 저도 모르게 나간 말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냥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왔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에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뭐? 제가 왜요? 아니, 저는 직장도 다녀야 하고 그리고 저는 며느리인데 왜 시아버지 병수발을 해요? 무슨 소리야? 네가 며느리니까 해야지. 저 이 집 가족 된 지 이제 일주일 조금 지났는데요. 평생을 아버님 덕 보고 사는 어머님 아들한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왜 남의 집 딸로 평생을 산 저한테 제 아버지도 아닌 분의 병시중을 맡기시는 거냐고요. 당연히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맞는 말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제 말이 맞는 말이라고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뭐라 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만 하고 그랬던 거겠죠. 너 말 다 했어? 요즘 것들이 이래서 안 돼.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그 은혜를 저희 부모님께 갚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왜 우리한테 받은 게 없어? 집 받아갔잖아. 그리고 우리 아들도 우리가 낳고 기른 건데. 결혼은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둘이 함께 하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부모님이 아프실 때 남편더러 저희 부모님 병시중 들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았고 그런 저와 결혼한 건 남편이니까.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말입니다. 그건 명백한 분노였어요. 대체 뭐가 그렇게 화가 난 건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맞는 말만 했고 시어머니는 맞지 않은 말만 한 건데요. 너 정말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소박 맞고 싶니? 어? 아마 그게 시어머니가 꺼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막 결혼하고 온 신혼부부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말입니다. 그것만 봐도 시어머니가 얼마나 옛날 사람의 사고방식을 가졌는지 알 수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여자가 그런 게 협박이 된단 말입니까? 이혼이 흉인 시대도 아닌데. 게다가 저는 소박 안 놓으셔도 돼요. 뭐? 아직 저 법적으로 유부녀 아니거든요. 순간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눌러서 말했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 저 아직 혼인신고 안 한 거 모르셨어요? 뭐? 시어머니의 그 표정을 보니 정말 모르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나중에 들었는데 남편이 지나가듯 식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마도 제가 혼인신고를 한 걸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설사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도 이혼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 하더라도 저는 그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거예요. 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겠지만 귀찮은 일 하나 덜었네요. 따로 서류 정리 안 해도 돼서. 너 지금... 시어머니는 말을 더듬거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사람 같았어요. 그것도 참 어이가 없는 부분이네요. 정말 갈라서기라도 한다는 말이니? 엊그제 결혼한 애들이? 그 엊그제 결혼한 애들 이런 식으로 갈라놓은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세요. 겨우 이깟 일로? 겨우 이깟 일이라뇨. 방금 어머님은 제가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면 저를 어떻게 대할지를 한 번에 다 보여주신 거잖아요. 제가 이 집에 살면 식모살이밖에 더 하는 거겠어요? 저는 우리 집에서는 사랑받고 자란 귀한 딸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 게 엄청난 불효이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불효자식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건지 어쩐 건지 당황해서 어버버거리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과일 사왔어요. 남편은 밝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가 저희 두 사람의 분위기를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선수를 치듯 약간은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야, 얘가 내가 네 아버지 기저귀 가는 거 좀 도와달라고 했다가 너랑은 못 살겠다고 자기 집으로 간다고 한다. 나보고 소리를 버럭버럭 치르면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기는 했지만 너무 많은 걸 빼먹으셨잖아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이미 남편과 더는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오니 아무 잘못을 한 것이 없는 남편에게도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저 사람 나가자마자 안방으로 가셔서 기저귀 들고 오셔서는 제 얼굴에 던지셨잖아요. 그리고는 앞으로 네 시아버지는 네가 모셔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남편은 그런 제 말에 바닥에 떨어진 기저귀를 한번 보고서는 다시 저와 시어머니를 한번 번갈아 보더군요.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당황한 게 보였습니다. 말을 굉장히 더듬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언제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니? 나는 그냥... 기저귀를 이 사람 얼굴로 던졌다는 게 정말이세요?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손이 미끄러져서. 손이 어떻게 미끄러져야 저 기저귀가 제 얼굴에 정확히 명중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너무 신기하네. 그렇게 말하고서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보고 말했어요. 나는 이런 집 며느리 못해. 그러니까 오빠랑도 못 살아. 우리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민주야, 잠시만. 잠시만. 뭐 가족이랑 연을 끊겠다는 둥 그런 소리도 하지 마. 나는 이제 오빠 얼굴만 봐도 오빠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서 오빠랑은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냥 나 잡으러 오지도 말고 이대로 끝내자. 정리해야 하는 것들은 차차 정리하는 걸로 하고 나 갈게.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그대로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뒤로 저를 부르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주야, 너 거기 안 서? 너 나가면 정말 끝나는 거야. 되돌릴 수 없어. 하는 말입니다. 우습지도 않았어요. 되돌리자고 빌어도 싫다고 할 판국의 말입니다. 혼자 집으로 돌아가니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많이 놀라셨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신혼여행을 떠났던 딸이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왔는데 혼자였으니 말이죠. 저는 놀란 눈을 뜨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 엄마를 보니 조금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서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듯 저도 이 집에서 이렇게 사랑받는 자식인데 왜?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잘했다. 그런 집은 절대 아니야. 더 살기 전에 지금이라도 깬 게 다행이다. 다행이야.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정상적이고 좋은 부모님을 둔 것이 최고의 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한동안은 부모님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가 번갈아가며 저를 찾아왔어요. 우선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깽판을 치더군요. 진짜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대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혼시키면 딸내미 앞길이 평탄할 것 같소? 온 동네에 이미 결혼했다고 소문이 다 났을 텐데 어디 제대로 된 집에 시집이나 갈 수 있겠냐는 말이요. 그런 집에 시집 보내느니 혼자 사는 게 낫지. 뭐라고요? 그런 집에서 평생 구박대기로 시아버지 병수발이나 드는 게
우리 딸 앞길 막는 거지 않을까요? 혼자 사는 게 훨씬 낫지. 그런 집에 시집 보내느니 그냥 이렇게 사는 게 100배는 나으니까 그런 말은 안 통해요. 저희 엄마의 그런 반응마저 시어머니의 예상 바뀐 듯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요즘 시어머니들은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들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만 무슨 조선시대에서 살다 온 사람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걸 다 참고 사는 여자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결혼 한번 잘못했다고 여자 인생 망한다는 건 대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우리 딸은 앞으로 더 잘 살 테니 두고 보세요. 엄마의 그런 말에도 시어머니는 시집도 못 갈 거라는 둥, 어디 재치 자리나 알아봐야 할 거라는 둥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한참을 지르다가 돌아가셨어요. 사실 저희 엄마도 조금 예전 사람이기는 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평판 같은 게 좋지 않아질까 봐 은근히 걱정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뭐 제 생각일 뿐이지만 그때 만약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석고대죄를 했다면 엄마는 마음이 조금 약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비상식적으로 나오니 엄마도 완전히 마음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조상신이 도왔다. 조상신이 도왔어. 그날 이후로 엄마는 결사반대를 외치셨고요.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을 때도 말입니다. 어머니랑 인연 끊고 살겠습니다. 저는 민주 없으면 죽어요. 그러면 죽어. 저는 솔직히 엄마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건 조금 놀라기는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그런 험한 소리를 원래는 못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남편도 놀란 듯 했고요. 그런 집에 우리 딸 보내는 건 나더러 죽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인연을 끊고 산다고 하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모르나? 자네한테는 부모님이니 고생하시는 거 보면 언젠가는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이야. 그때 되면 자네 태도가 바뀌면 자식들 낳고 사는 우리 딸은 더더욱 새 출발하기가 힘들어지고 절대 그 꼴은 못 보내. 지금이 갈라서야 할 때야. 그러니까 자네도 포기하고 그만 돌아가.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가 더 잘할게. 당신이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당신 엄마가 당신 엄마인 게 바뀌지 않은 이상 나는 당신이랑 다시 시작할 생각 없어. 그러니까 그만 힘 빼고 돌아가. 남편은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와서 설득하려 했지만 저나 저희 부모님이 너무나 완강했어요.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완전히 정리되는 것에는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뭐 별거 안 했다고는 하나 그래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했던 것들이 적지는 않았으니까요.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남편과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남편은 살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마음고생을 많이 한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요양보호사 쓰기로 하셨어? 그래,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게 잘된 일이네.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계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본인 정신 건강에도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진심이나 마음이 없는 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이런 이야기 소용없는 거 알지만 어머니가 그때 미안했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 제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막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도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 이후에 저도 하기는 했으니까요. 그냥 그 순간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서 욱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정리하려고 했어요. 사과도 받았고 이러나 저러나 잘 정리한 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마지막일 걸로 생각했던 때의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때가 시어머니와 저의 마지막은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또 사건 하나가 있었거든요. 남편과 완전히 정리되었다고 생각했고 저는 독립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반대를 하셨지만 저는 혼자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설득해서 결국은 혼자 살게 되었고요. 간간히 지인들을 통해서 남편의 소식을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 겹치는 지인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남편은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선을 보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더라. 그 집 어머님이 서두르시나 봐.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는 편이니까 손주 생각하면 얼른 장가 보내고 싶으셨겠지. 예전에 남편이 한번 선으로 만나서 조건만 보고 결혼 상대를 정하는 건 꼭 자신이 상품이 된 것 같아서 싫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떠올라서 그냥 조금 웃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보통 선을 보면 한 두세 번만 더 만나도 양측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법이잖아요. 원래 그러려고 보는 게 선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한참 선을 열심히 보러 다닌다는 말을 들은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결혼 소식이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의아해하던 와중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인가? 결혼까지 말 나왔었는데 다 파토났나 봐. 왜? 뭐랬더라? 한 명은 빚이 있었다는 것 같고 한 명은 홀어머니라 싫다 했대. 빚이야 그렇다 쳐도 홀어머니인 게 왜? 그 할매 눈 더럽게 높아졌어. 너보다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어떤 건지 그 빚도 다른 빚도 아니고 그냥 학자금 대출 포함 2천 정도 있는 거래. 그걸로 진짜 지랄을 떨었나 보더라. 그 여자가 학을 떼고 도망갔다던데? 시어머니가 이제는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인들의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어딘가 불안한 말이죠. 아무래도 너보다 나은 애 찾는 것 같은데. 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도 네가 학교도 나름 괜찮은 곳 나오고 직장도 좋잖아. 빚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양친 다 계시고 뭐 하나라도 너보다 떨어지는 건 못 참나 봐. 아휴, 설마 그런 이유겠어? 그때까지는 정말로 설마 그런 이유로 아닐 걸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가 맞았다는 것을 머지않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사실도 말이죠. 앞서 이야기했듯 저는 조금 인기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인물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좋다는 남자들이 많았고요.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번의 고백을 받았지만 저는 당시에는 남자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뭐랄까? 조금 질려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평생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향해 또 꾸준히 호감을 표시했던 분이 계세요. 예전에 친구를 통해서 일 때문에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예전에 친구를 통해서 저를 소개해달라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저는 당시에는 남편과 연애하고 있었던 때라 친구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파혼을 한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몇 번이나 핑곗거리를 만들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었고요. 그게 얼마간이 지속되다가 일 때문에 감사 인사를 전할 게 생겨서 한번 밥을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해서 차로 얻어 타고 집으로 왔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밥 먹자고 하면 거절하실 거죠?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답변하지 못했어요. 좋은 분 같기는 했지만 벌써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뭐 물론 남편은 수십 번 선을 보고 결혼까지 2번 갈 뻔했지만요. 그래도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한번 더 이렇게 식사할 핑곗거리 만들어야겠네요. 제가 어색한 웃음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내가 니년 이럴 줄 알았다. 어디선가 큰 소리가 나며 누군가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그 누군가를 보고 저는 뒤로 나자빠질 뻔했어요.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거든요. 아니, 왜 그 시간에 저희 집 앞에 시어머니가 그러고 있냐는 말입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2년 이러고 있는 거 알고 달려왔다. 왜? 제가 뭐라고 있는데요? 결혼 깨진 지 얼마나 됐다고 남자를 만나고 다녀? 내가 2년 이런 년인 줄 알고 그랬던 거야. 알겠어? 어지간히 그 한이 맺힌 듯한 얼굴과 말소리에 정말 진심으로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이가 없는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지금 무슨 소리세요? 저는 지금 이혼한 지 오래고
그쪽 아드님은 선도 수십 번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만나지도 않은 분을 두고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고요? 만나지 않는 거 좋아하시네. 네가 그 얼굴로 이 남자 저 남자 홀리면서 다니는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우리 아들도 그렇게 꼬여낸 거잖아. 시어머니는 제대로 피해망상 환자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남자분의 차를 한번 훑어보더군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차가 굉장히 좋은 거였거든요. 그걸 확인하고서는 또 한 번 버튼이 눌린 것 같았습니다. 이런 비싼 차 끌고 다니는 남자 만나려고 내 아들 그렇게 찬 거지? 어?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랑 저는 그런 사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 시간에 여자를 왜 집에 데려다 줘? 아니, 근데 제가 거기서 왜 아니라고 하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순간적으로 의문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무슨 사이라고 한다고 쳐도 그게 어머님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제 그 물음에 순간적으로 시어머니가 멈칫하더니 저를 노려봤어요. 우리 아들 같은 피해자 더 생기지 말라고 이런다. 그 사람이 어떤 피해를 보았는데요? 너한테 그렇게 차이고 나서 마음도 못 잡고 지금 선도 억지로 보고 저렇게 혼자 있지 않냐? 내 아들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너만 잘 지내는 꼴을 내가 볼 것 같으냐? 결국은 그거였습니다. 자기 아들은 결혼도 못하고 저러고 혼자 늙게 생겼는데 자기 말 안 듣고 뛰쳐나간 며느리가 자기 아들보다 잘난 남자를 만나는 것 같으니까 눈이 뒤집힌 거죠. 저 민주 씨랑 아직 그런 사이 아니니까 그만하시죠. 급기야는 그 남자분이 먼저 나서셨어요. 제가 너무 정말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아직?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또 꽂혀서는 그 남자분께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정말 상상 이상의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젓게 되었던 것 같네요. 저는 그러기를 바라지만 남녀의 일이라는 게 또 모르는 거니까요. 이 년이 어떤 년인지 알고 좋아한다는 말이요? 착하고 예쁜 분이라는 건 아는데요. 착하기는 개뿔. 아픈 지 시아버지 모시기 싫다고 뛰쳐나간 애가 뭐가 착해. 그 남자분이 질린다는 얼굴로 시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파혼했는지 이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다 알고 있는 분이시기는 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잘못해서 파혼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버틸 수 있는 며느리는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듯 했어요. 그 이야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몰랐다고 해도 오늘 일만 보고서도 알았을 것 같네요. 민주 씨에게 잘못이 있어서 파혼을 한 게 아니라는 걸요. 뭐요?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예의 없이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시고 남의 집 앞에 와서 소란을 피우는 몰상식한 분을 시댁 어르신으로 두고 싶은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바들바들 떠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 옳은 말이라 뭐라 반박도 못하더군요. 그저 이렇게 악을 쓸 뿐 말이죠. 내가 얘한테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런 짓까지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어르신 말씀처럼 아픈 시아버지 모시기 싫다고 뛰쳐나간 게 죽을 죄는 아니잖아요. 설사 그 말이 맞다고 해도 말입니다. 뭐요? 그런데 고작 그런 이유로 이미 이혼한 며느리 집 앞에 이렇게 찾아와서는 남도 있는데 이렇게 소리를 질러내며 행패 부리시는 게 정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조목조목 틀린 말 하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 고성방가로 신고 들어갈 것 같으니 그만하시죠. 민주 씨도 그만 들어가요. 뭘 그만해? 정말 경찰을 불러야 끝을 내겠습니까? 그 남자분의 그 마지막 말은 꽤 무서웠습니다. 굉장히 단호한 얼굴과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어머니도 움찔할 만큼 말이죠. 좋게 말로 돌아가시라고 할 때 돌아가세요. 그래도 어르신이라서 제가 이나마 예의 지키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저도 속으로 조금 무섭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
아마 시어머니는 더 했겠죠. 저 젊은 사람이 어른한테 예의도 없고 그래 끼리끼리 잘 어울리는구만. 그만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궁시렁거리는 것을 잊지 않았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화가 나기는커녕 그냥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 정도의 사람이었구나 싶고 말이죠. 그리고 대래 그 사건 때문에 그 남자분과 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죄송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몇 번 밥을 샀고 그러다 보니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서 지금 만남을 이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이어준 거나 다름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시어머니는 그날 남편에게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 말이죠. 남편도 얼마 지나지 않아 한번 연락을 해왔었거든요. 그날 일은 내가 대신 사과할게. 됐어.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 어머님한테 들었는데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그때는 정식으로 만나는 중이 아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미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구절절 뭐하러 저 사람한테 설명을 하나 싶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의 그 침묵을 긍정의 표현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고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 이제는 다시 연락하는 일 없을 거야. 그리고 어머님도 다시는 찾아가는 일 없을 거고 내가 잘 이야기 드렸으니까. 그걸 빌미로 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뭘 요구할지는 뻔히 보였지만 그리고 남편이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은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이미 끝난 인연이고 조금이라도 마음 둔 것 같은 티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빨리 끊어내는 편이 남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말이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남편이 선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얼핏 들었지만 그게 결실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지금까지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난 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네 그 전 시어머니가 너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모양이야. 뭐라고? 어른들 공격 못해서 소방 맞은 거라고. 남자 관계 복잡하다고. 진짜 징글징글하다. 정말 말 그대로였습니다. 절대 끝나지 않은 악몽 속으로 다시 소환된 기분이었달까요? 그때는 그런 생각마저 들더군요. 내가 불행해질 때까지 저 사람은 절대 멈추지 않겠구나 하는 뭐 그런 극단적인 생각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바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는 고소장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저에게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이게 다 뭐니? 너 미쳤니? 저 이제 말로 안 해요. 말로 해서 되실 분이 아니라는 걸 이번에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한테 찾아오거나 건들지 마세요. 지금부터 저한테 하시는 모든 행동은 제가 다 녹음해서 고소하는데 증거로 쓸 테니까. 또 그건 겁이 나기는 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대로 전화를 끊고서는 나중에 법원에서 만나기 전까지 한 번도 연락이 없었으니까요. 법원에서 구구절절 제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잠시 불쌍하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저 사람의 감옥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을 저를 미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할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뭐 보상금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결과를 받았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한 번 더 발생해서 또다시 제가 고소를 하게 되면 지금 이 판결이 그때 가중처벌의 용으로 쓰이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변호사를 고용했으니까요. 다시는 뵙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이제 그 얼굴도 그 목소리만 들어도 속이 메스꺼리는 기분이었거든요. 누가 할 소리를. 어머님이 먼저 찾아오지 않으시면 저는 어머님 찾아갈 일 없어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가 잠시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녹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건지 어쩐 건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입술만을 꼭 깨물더군요. 너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게다. 내가 저주할 거니까.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돌아서 갔습니다.
저는 한숨이 푹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뒤로 남편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는 말을 건네 전해 들었고, 이번에는 무사히 그 결혼이 성사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어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걸로 생각했으니까요. 뭐 지금까지는 결혼한다는 말은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너는 행복해질 수 없을 거라고 저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시어머니의 보란 듯이 행복해져야 하는 어떤 숙제 같은 게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운동도 시작했고 또 취미도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배우고 있어요. 물론 그분과의 만남도 잘 이어가고 있고 말이죠. 아직은 결혼을 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더 만나봐야 그럴지 말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저 순간순간 행복한 것에 최선을 다하려고요. 그러다 보면 다 잊고 행복해질 날도 올 테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제가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의견이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후회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많이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만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셨다는 건 그래도 조금은 제 편이니까 그래 주시지 않았을까 하네요. 요즘 따라 건강이 정말 최고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 언제나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0여 년 전 돌아가셨던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살리실 줄은. 오랜만에 집 청소를 하고 밥을 안 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 보잘것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사진을 보지 않으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머니가 저를 무척이나 많이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귀가 아프도록 전해 들었지만 어머니는 제가 5살이 되던 시절에 큰 병에 걸려서 몇 개월간 앓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전 어머니 사랑 한번 제대로 못 받아본 채 어머니를 잃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 간 것조차 희미합니다. 사실 너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지라 남들처럼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있냐고 하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주 가끔 옛날에 찍은 사진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동생을 소중히 안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 어렴풋하게 어머니가 지금까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일어나지도 못할 일을 상상해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무튼 일찍이 엄마를 여인 관계로 저와 남동생은 아버지 밑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잘 사시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랑 남동생이 배 안 굶고 먹고 살아갈 정도는 되었습니다. 요즘에야 능력 있는 사람들은 차고 넘치지만 당시 저희 아버지처럼 시골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보통 농사를 짓는 일을 하는 게 전부였는데 저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공부를 하고 스스로를 발전하는데 무척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골에서 있으면서도 절대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나중에 서울 올라와서 제법 큰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수시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실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이었어요. 물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직 어린 저와 남동생 때문에 한동안은 아버지도 섣불리 출장을 나가시진 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능력과 실력이 인정받는 덕분에 홀아버지 밑에서 자람에도 불구하고 저와 남동생은 크게 힘들지 않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거나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꼭 이 아빠한테 말해야 한다. 알았지? 아버지는 옛날 분들 같지 않게 자식들에게 참 다정하셨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직 어렸던 저희를 신경 써주신 것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그렇게 저희를 사랑해 주신 덕분에 어머니가 없는 빈자리는 있을지언정
아버지 하나만 보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도 동생도 아버지가 저희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말썽 한번 부리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공부에는 큰 재능이 없어 성적이 잘 나오진 못했지만 남동생은 공부를 하는 것도 좋아했고 기본적으로 머리도 좋은지 조금만 노력을 해도 훨씬 괜찮은 성적을 받아왔죠. 셋뿐이 없는 가족끼리 서로를 보듬 줄 알고 배려할 줄 알았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작은 행복에도 크게 웃을 줄 아는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어릴 적 돌아가셨듯 비극은 갑작스럽게 저희에게 몰아닥쳤습니다. 저희가 점점 커가면서부터 아버지는 다시 예전처럼 해외 출장을 종종 나가시고는 했습니다. 보통 한 번 나가면 적어도 3일에서 4일, 늦으면은 아주 가까이 집에 오시지 않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저나 남동생은 아버지가 해외 출장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안 가면 안 돼요? 가끔 그렇게 투정을 부리면 아버지는 저와 남동생을 웃으며 안아주며 아빠, 금방 올게 하고는 훌쩍 비행기를 타고 저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안 그래도 형제가 많은 편이 아니기에 아버지가 없는 집은 제법 쓸쓸한 감이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동생이 있었기에 하루하루 아빠는 언제 올까라고 생각을 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20살, 남동생이 17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여느 때와 같이 아버지는 해외 출장에 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흘이면은 돌아올 테니까 너무 걱정 마. 아빠가 거기서 맛있는 거 사올게. 근래 들어서 일주일 이상의 장기 출장만 나갔던 아버지였기에 간만에 반 이상 줄어든 해외 출장 기간은 저희에게 무척이나 기쁜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분명히 오기로 한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가 집으로 오지를 않았죠. 가끔 하루 이틀 늘어나는 날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건가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5일, 6일, 일주일은 넘어가자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김종철 씨 자녀분 되시나요? 네, 맞는데요. 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간 나라에서 괴한에게 강도를 당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졸지에 아버지를 잃게 된 저는 3살 어린 동생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다는 슬픔에 하루가 멀다 하고 눈물만 흘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믿을 것이라곤 제 동생 단 한 명이었습니다. 누나, 우리는 친할머니 집에서 살게 될 거래. 나이가 어느 정도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 독립을 하기에는 너무 어렸기에 저희에게는 새로운 보호자가 생겼습니다. 바로 친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친할머니는 저희를 맡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희를 안 버린 이유는 아마 최소한의 양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이다 보니까 친할머니 집에서도 온갖 구박을 들었습니다. 그 나이 먹고 가시네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니 너는? 집안일을 눈치 보면서 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미흡하다 싶으면 금방 친할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동생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동생은 저만큼 혼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죠. 만약에 동생까지 제가 고생하는 것만큼 친할머니에게 혼이 났다면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유가 어찌됐던 그렇게 저희를 원치 않는 친할머니네 집에서 오래도록 지내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랬기에 동생이 성인이 되던 해 저희는 따로 나가서 살겠습니다. 그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친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 뒤
작은 원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가 살았던 집,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 그리고 보험금 등 모두 삼촌이라는 사람이 빼돌렸습니다. 그때 세상 물정 모르는 저희에게 다가와 무슨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해서 아무것도 읽지 않고 삼촌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 사인을 했던 게 큰 화였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조치를 취하려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순 없었습니다. 삼촌이란 사람이 도박에 빠져 모든 걸 탕진하고 혼자 저 세상으로 가버렸거든요. 아무튼 그때부턴 동생도 저도 각자 먹고 살 길 찾느라 참 바빴어요. 녹초가 되어서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릴 때처럼 웃으며 떠들 시간도 없고 힘들 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 그리고 어머니 생각은 났지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기에 애써 차오르는 눈물을 꾹 참고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저 일하는 거 보고 아유, 정말 돈독 제대로 올랐네 라고 혀를 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독이 오른 게 아닙니다. 동생과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으면서 살려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사회에서 만난 이들과는 진심으로 마음을 줄 사람이 없었고 학교를 다닐 적에 사귀었던 친구들은 제가 친할머니와 살게 되면서 전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마음 둘 곳이라고는 동생밖에 없었지만 동생도 사회생활 하느라 힘들 텐데 그냥 친구에게 하듯이 가벼운 투정을 짐처럼 얹어줄 수는 없었기에 가끔 외롭고 쓸쓸한 생각이 들더라도 혼자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쥐구멍에는 볕들 날이 있다고 평생 혼자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죠. 생각해보면 남편과 만나게 된 건 참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적으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약속 장소에 가는 길에 제 앞을 지나가던 한 남자가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지갑을 주워든 뒤 바로 찾아서 주려고 했지만 어찌나 걸음이 그렇게 빠른지 하는 수 없이 종종 걸음으로 남자의 뒤를 따라가는데 마침 방향이 제가 가야 할 약속 장소랑 똑같더라고요. 별 신기한 우연도 다 있네 하며 생각을 하는데 마침내 약속 장소였던 카페까지 똑같은 것을 보고서 순간 혹시나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자리에 앉자마자 빠르게 옆으로 가서는 혹시 오늘 3시에 약속 있던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 물음에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남자에게 주었던 지갑을 건네고 맞은편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갑을 떨어뜨린지도 몰랐다며 고맙다고 하는데 그동안 업무적으로 여러 사람들 만나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웃음이 나더라고요. 당시 남편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인지 저희는 일 이야기를 하면서도 중간중간 서로의 개인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날에 우연히 인연이 되어서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딱 5년 뒤에 결혼까지 했습니다. 덕분에 저와 남동생 둘이 살던 집에서는 남동생이 혼자 살게 되었고 저는 원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새 신혼집을 잡고 남편과 단둘이 거주하게 되었죠. 그 뒤로 쉰이 가까운 나이까지 어찌저찌 부부로서 잘 살았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주는 남자였고 저 역시 남편을 있는 그대로 존중했기에 부부싸움도 한 번 안 하고 잘 살았어요. 하지만 서로 아이 생각이 없었다 보니까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지금 이 나이를 먹고도 두 아이 모두 초등학생 고학년밖에 되질 않았죠. 근데 어차피 아이를 낳을 거였으면은 조금 더 빨리 출산을 할 걸 그랬습니다. 남편은 30대가 되었을 때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벌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심각할 정도로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초반에는 저나 남편이나 사업 한번 살려보겠다고 아등바등이었습니다. 여보,
연락되는 사람 있어? 나는 아무도 전화를 안 받네. 나도 그래. 당장 갚아야 하는 돈은 어쩌지? 하지만 결국 사업을 살리려고 해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망하면서 당연히 저희가 벌어둔 돈도 몽땅 빚을 갚는 데 써야 했고 그조차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능한 만큼 돈을 끌어와도 어쩌면 그렇게 돈 들어갈 구석이 새로이 나오고 그러는지 전 남편이나 아는 지인이 많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갈 때까지 가서 그나마 하나 있는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생기고 말았죠. 아직 어린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불쌍한 내 새끼들 어떡하면 좋아 여보. 어떻게든 해봐야지. 어떻게든. 아이를 낳았을 때 누구보다 좋은 부모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의지가 되는 부모는 물론 물질적으로도 아이들이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부모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많은 욕심이 있는 아이들이었기에 그동안 원하는 게 있으면 다 해보라고 하고 저나 남편은 그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긴 상황에서 아이들 학원비를 낼 돈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잘 다니던 학원도 끊어야만 했기에 저희는 부모로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계속 다니고 싶다고 투정도 부릴 만한데 괜찮아요. 학원 안 다녀도 돼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안쓰러워서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문을 잠그고 숨어 숨죽여 울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제 마음을 안다는 듯 저에게 안겨 엄마, 울지 마 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하철역 앞에서 홍보지 돌리는 일도 하며 아주 작은 푼돈이라도 못 벌어 안달이었습니다. 정말 매일이 눈물바다였지만 울지 않기 위해 다짐하고 다짐하는 그런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반드시 어떻게든 돈을 빌려보겠다며 아주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지인들까지 찾아다니는 것 같았는데 매번 실패를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두운 남편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전 술도 입에 안 대던 사람이 술까지 먹고 들어와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저는 남편이나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저희 잘못도 아닌 상황에서 대체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요? 솔직히 원망한다고 해서 망한 사업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 힘들어서 누구 멱살이라도 붙잡고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있을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적 같고 믿기지가 않아 손이 떨려올 정도입니다. 김종철 씨 따님 맞으시죠? 라고 묻는 중년 남자의 목소리는 저에겐 무척이나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경계하게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만 혹시 누구신지요? 저희 아버지를 아시나요? 전화로는 이야기하기가 좀 길어서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몇 시간 정도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장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그곳까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워낙 세상이 흉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쁜 쪽으로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지 거의 30년이 지난 아버지 이름을 알고 있다는 부분에서 어쩐지 한 번은 제가 직접 얼굴을 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카페 주소를 알려주고 시간에 맞춰서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녹차 한 잔을 마시면서 기다리니 저랑 비슷한 또래의 남성이 다가오고는 아까 전화드렸었는데 김종철 씨 따님 맞으시죠? 라고 하길래 맞다고 대답을 하고는 앉으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혹시 얼굴을 보면 아는 사람일까 싶었지만 목소리가 낯설었듯 얼굴도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 남자도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저희 아버지 이름을 알고 계셔서 나오긴 했는데 혹시 저는 어떤 이유로 알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저희 아버지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겠네요. 저희 아버지는 2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에게 유언장을 남겼는데 그 유언장에는 김종철 씨 따님인 김예은 씨에게 3억 원을 드리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저한테 3억 원이요?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생판 처음 보는 남자의 아버지가 저에게 3억 원을 남겼다니. 그게 저한테 남겨졌다니 더욱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반응을 보더니 남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한테 들어온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로 김종철 씨, 즉 김예은 씨 아버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기 전에 사업도 실패하고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던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예은 씨 아버님은 저희 아버지의 지인이었던 모양이에요. 저희 아버지 성격이 좀 답답한 면이 있으세요. 그래서 힘든데도 남한테 도움을 구하질 못하시죠. 근데 어떻게 아시고 김종철 씨가 저희 아버지에게 그 당시에 정말 큰 돈인 1,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갚지 않아도 되니 이 돈으로 꼭 성공해서 편하게 살라고 했다고 해요. 살아생전 아버지는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두고 보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부도 자주 하시고 적선도 자주 하시고 본인이 아는 사람들에 한해서도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이유도 묻지 않고 덥석덥석 빌려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먼저 나서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그 남자의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와 무척이나 친한 사이였을 것 같았습니다. 비록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아버진 김종철 씨에게 최대한 빠르게 돈을 갚고 싶었다고 해요. 하지만 어찌어찌 생계는 이어가고 있었지만 도저히 1,000만 원이란 돈이 모이지가 않아서 한동안 염치가 없어 예은 씨 아버지에게 연락도 못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돈을 모으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사업이 잘 되어서 아버지가 큰 돈을 벌었고 그제서야 아버지는 예은 씨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는 김종철 씨가 돌아가신 이후였다고 했죠. 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요. 꽤 일찍 돌아가신 편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진 가슴속에 묻어만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큰 병에 걸려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김예은 씨한테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아줘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계속 그 이야기만 줄곧 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타이밍이 가장 좋을지 몰라서 계속 귀에만 엿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들인 제가 예은 씨에게 대신 그 은혜를 드리려고 만나자고 한 겁니다. 말을 끝낸 남자는 제게 계좌번호를 물어봤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저도 경제적으로 상황이 궁핍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입에서는 계좌번호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핸드폰에 띵동 알람 소리가 들려서 확인해 보니 1억도 2억도 아닌 무려 3억이 들어있었죠. 이미 3억을 줄 거라고 들은 상태이긴 했지만 직접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 것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제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자 남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아버지가 받은 돈은 1,000만 원이었지만 본인이 가장 힘들고 좋지 않은 생각까지 하던 상황에서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뜻 주어진 돈이었기에 아버진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에 대해 무척이나 감사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자 겸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까지 합해서 꼭 3억을 전해주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멍하니 그 돈을 보고 있는데 문득 제 결혼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남편과 결혼을 할 때 지인이 많이 없었던지라 무척이나 조촐한 결혼식을 했었는데 5만 원, 10만 원, 대부분 사람들이 내는 축의금 금액 사이에서 무려 1,000만 원을 넣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알고 싶었지만 봉투에는 그저 아빠의 친구라고만 쓰여 있었기에 저는 그분에게 감사 인사 한번 할 수가 없었죠. 대체 아빠 친구 중에 누가 나한테 1,000만 원이란 돈을 축의금으로 보냈을까? 평소 아버지의 주변 관계에 대해서 알 일이 없었기 때문에 궁금해한다고 해도 제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웠던 1,000만 원어치 축의금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점차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어쩐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남자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 1,000만 원어치 축의금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라고는 해도 그런 세세한 부분까진 모를 수도 있고 당장 중요한 것은 이 3억이 제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긴 한데요. 저희 아버지가 빌려주신 돈은 1,000만 원이었고 아무리 이자니 뭐니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선뜻 받아도 될런지 조심스럽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꼭 마음의 빚을 갚고 싶어 했어요. 지금은 안 계시니 예은 씨가 이 돈을 받으시는 게 맞죠. 이거 받으셔야 저희 아버지도 마음 편히 이승 떠나서 천국에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받을 돈 받는 거니까요. 만약 이 돈을 안 받으시면 하늘나라에서 저희 아버지가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연거푸 말하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슴이 너무 쿵쾅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남동생이 생각이 났죠. 아마 제가 장녀였기에 편의상 제 이름만 말했을 테고 결국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큰 돈이 생긴 것인 만큼 남동생과도 당연히 반을 나눠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에 가지 않고 남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정말 중요한 일 있으니까 너 집에 그대로 있어. 나 지금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남동생이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누나, 갑자기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는 남동생을 자리에 앉혀놓고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 친구에게 빌려줬던 1,000만 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돌아가신 친구분이 자기 아들을 시켜 우리에게 3억 원을 준 일까지. 동생도 예상치도 못했던 상황에 얼떨떨한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건 아버지 돈이니까 너랑 똑같이 반반 나눠야 할 것 같아. 계좌번호 불러봐. 바로 너한테 1억 5천만 원 보낼게. 하지만 동생은 제 말에도 아무런 대꾸 없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표정으로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아니야. 나는 지금 그렇게 큰 돈은 필요 없는걸. 지금도 충분히 나 혼자 잘 먹고 살 수 있고. 하지만 나랑 다르게 누나는 지금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내주는 3억은 누나랑 매형 사업 살리는데 못해. 그리고 나중에 사업 잘 되면은 그때 나한테 1억 5천만 원을 줘. 대신 사업 성공하면 제대로 갚아야 한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동생이라고 해서 아주 여유 있게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안 해서 혼자 살고 있긴 했어도 지금 당장 이렇게 큰 돈을 받으면 한동안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부족한 누나를 배려하겠답시고 저렇게 이야기해주는 동생이 너무 고마워서 하마터면 주책 맞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염치 없지만 동생 말대로 저희 집은 당장 사업으로 인해서 쌓인 빚들을 갚는 것이 너무도 급했기에
동생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수십 번을 인사하고 집에 왔습니다. 어떻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내 상황을 알았을까요? 정말 열심히 살면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 건지. 일단 그 3억으로 당장 급한 빚도 갚고 남편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우중충해 있던 남편의 얼굴이 오랜만에 활짝 핀 것을 보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앞으로 살아갈 의욕이 납니다. 전 이 3억을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서 보내준 어떠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서 동생한테 1억 5천만 원 갚고 행복하게 힘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차게 살아보세요. 분명 여러분들이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일을 어디에 털어놓을 수 있을까 싶어 끙끙 앓다가 마음을 다잡고 한번 써봅니다.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한 일이에요.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남편과 제 얘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어요. 학교에서 만난 반 친구나 유치원에서 만난 친구는 아니고 부모님들께서 막역한 친구 사이셔서 저희를 데리고 부부 동반 모임도 하시고 일이 있을 때는 서로의 집에 맡겨져 놀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된 사이예요. 나이도 같았고요. 소위 말하는 소꿉친구의 정석이라면 딱 맞겠네요. 서로 집도 가까워서 학창시절에도 같은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쭉 연락하면서 놀이공원이다, 카페다, 노래방이다 놀러 다니며 어울리다 보니 연애 감정도 자연스럽게 생겼네요. 처음에는 헤어짐이 두려워서 서로 친구로만 지내자 못을 박아두었어요. 그렇잖아요.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좋은 친구를 잃으면 너무 슬프고 사진 앨범을 봐도 서로의 지분이 엄청 높은데 헤어지고 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저는 그때 앨범을 열어볼 때마다 슬퍼지기 싫었어요. 사귀었던 시간을 부정하면서 고백하지 말걸 하고 후회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헤어지고 나면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는 것보다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고 숨겨서 계속 좋은 친구로 있는 게 나으니까. 그런데도 신기하게 그렇게 서로 못을 박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이 가더라고요. 이상할 정도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아마 남편도 똑같았나 봐요. 사귀진 않는데 사귀는 것 같은 오래된 친구 사이를 서로 꽤 오래 유지했으니까요. 대학을 다니면서도 내내 친구로만 지내다가 이윽고 대학을 졸업하고서 결국 만나게 됐네요. 사소하게는 음식 취향, 노래 취향, 선물 취향과 가진 성향 등등 친구로 지낸 세월이 길어서인지 서로를 아주 잘 알았고 잘 아는 만큼 싸우는 일도 드물어서 순조롭게 연애를 이어갔어요. 또 가끔씩 너무 잘 아는 탓에 투닥투닥 다투기도 했지만요. 그렇게 1년, 2년 연애를 하면서 종종 남자친구의 여부를 묻기도 하시던 부모님께 이 연애를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어요. 현 남편이자 당시의 남친과 오랫동안 의논을 한 끝에 그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고 결론이 나서 조심스럽게 알렸는데 고민이 무색하게도 양가 부모님께서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연령대도 잘 맞겠다. 내심 서로 잘 되기를 바랬는데 말을 안 하고 있었다면서. 이렇게 사귀다가 헤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 어린 마음이 쏙 들어갈 만큼 축하해 주셔서 얼떨떨하면서도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 뒤로는 농담처럼 진담처럼 둘은 언제쯤 결혼할 거니 하는 말을 떼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순조롭기 그지없는 연애를 몇 년쯤 더 하다가 양가 부모님의 바람처럼 정말 결혼도 하게 됐네요. 어머나, 경사네, 경사. 그래, 잘 생각했어. 이제 우리 지수랑 정말 가족이 되는 건가?
아유, 든든한 아들도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이렇게 생기네. 김서방, 앞으로 우리 지수 잘 부탁하네. 응? 잘 부탁해. 양가 부모님과 함께 내내 웃음꽃이 피던 상견례 날과 그 어떤 날보다도 꿈만 같고 완전했던 결혼식 날은 아직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아빠의 손을 잡으며 버진 로드를 걷던 기분이 아직도 생생해요. 기분 좋은 고향감에 가득 차서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생길 것 같은 그런 설레는 기분, 좋은 예감. 그리고 그 예감은 딱 맞아 떨어져서 정말 행복한 날들만 계속 펼쳐졌어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기혼인 친구들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시댁 잘 만나야 한다, 잘 만나야 한다 하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시댁을 참 잘 만났거든요. 실은 시댁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도 같이 많이 들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친구가 뭘 해가든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는 반응을 하시면서 탐탁지 않게 보신다는 둥. 친구가 직장에 다니는데도 매일 오전 10시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는데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신다는 둥. 주말마다 신혼집에 이른 아침부터 시어머니가 불쑥 찾아오셔서 하루 종일 있다가 가신다는 둥. 이혼한 친구가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결혼 전엔 좋은 분이신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그런 분이 아니더라 라는 말도 들었던 터라 더욱 그랬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만약이라는 가능성은 언제나 사람을 떨리게 하는 법이었죠. 하지만 만약은 일어나지 않았고 한껏 긴장으로 부풀어 올랐던 마음이 한순간에 쪼그라들었네요. 저한테는 정말 다행인 얘기였어요. 어머님께서 절 참 마음에 들어 하시고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거든요. 어떤 때는 남편이 서운해할 정도로 남편보다 더 저를 챙겨주시기도 했어요. 시댁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남편 좋아하는 반찬은 한두 가지 있을까 말까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반찬은 한가득 있다든지 좋은 걸 보시면 저부터 챙겨주신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남편이 어머님께 투정처럼 대체 누가 자식인지 모르겠다. 며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서운함을 토로하면 아들, 지수 좀 봐. 얼마나 예쁘니? 너도 지수 반만 닮아봐라. 아유, 다 크니 시꺼매가지고. 라면서 장난기 가득한 말을 하시기도 했고요. 이렇게 어머님도 어머님이신데 특히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아버님께서도 우리 딸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딸,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아빠가 다 사줄게.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어떻게 혼자 가려고 그래. 아빠가 태워다 줄게. 우리 딸 하시면서 명품 가방을 사주시기도 하고 아버님이 저만 따로 부르셔서 저 좋아하는 음식을 혼자만 먹으라고 당부하시며 몰래 쥐어주시기도 했어요. 어머님과 쇼핑이라도 가려고 하면 아버님께서 나서서 짐꾼이 되어주시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아버님과 어머님께 너무 감사해서 시댁에 더 잘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네요. 며느라가를 예뻐하시는 시부모님과 그런 시부모님께 더욱 잘하는 며느라가. 모르긴 몰라도 이런 집이 흔치 않겠구나 싶었어요. 단편적이지만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더 그랬네요. 남편도 그런 저를 보면서 저와 저희 부모님께 더욱 잘했고요. 명절에도 다 같이 모여 전을 부쳐 먹거나 밖에서 외식을 하거나 남들은 지옥이란 명절이 제게는 마냥 행복한 가족 모임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금술은 물론 저희 엄마, 아빠 금술도 좋으셔서 화목한 가정 하면 딱 우리 집이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우리 집처럼 행복한 집은 없을 거다 확신했는데 행복은 부서지기가 너무 쉽고 행복에 금이 가는 게 순간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네요. 원래 불행은 예고 없이 평범하게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오랜만에 친구와 주말 약속이 있어 나갔는데 공교롭게도 약속 장소가 친정집 근처더라고요. 친정집에 들른 지도 오래된 것 같아서
서프라이즈로 과일이랑 빵을 사들고 가기로 했죠. 친구랑 맛있는 것도 먹고 카페에 가서 전화로 미처 못다한 얘기들도 마저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서는 과일 가게에서 엄마와 아빠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을 하나씩 사들고 빵집에선 저희 가족이 다들 좋아하는 빵을 샀어요. 그리고 집 근처에 도착했는데 글쎄 익숙한 차가 한 대 보이는 거예요. 종종 혼자 시댁에 갈 때 아버님께서 저를 태워다가 집에 데려다 주시기도 하셔서 익숙한 그 차 맞아요. 아버님의 차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머님과 놀러 오셨나 보다 하면서 반가운 마음이었어요. 네 분께서 워낙 친하시고 저희가 결혼한 후에도 왕래가 잦으신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쩔 때는 시댁에서 엄마를 만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섭섭하다며 친정에도 놀러 오라고 말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그렇게 반갑게 다가서려는데 차 안에서 언뜻 실루엣으로 연인들끼리 할 법한 망측스런 애정 행각 있잖아요. 그런 애정 행각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어머님 아버님 두 분 금술이 정말 좋으시네. 여기서 마주치면 많이 놀라시겠지? 하고 웃으면서 놀래켜드리려고 숨어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실까 기대하면서요. 근데 다음 순간 놀래킬 생각은 잊은 채로 뺨을 연달아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질 수밖에 없었네요. 너무도 당연하게 어머님이 타고 계신 줄로만 알았던 옆자리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엄마께서 내리셨으니까요. 너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서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본 건가? 엄마가 왜 저기서 내리시지? 설마 아닐 거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점과 함께 멍하니 정신줄을 놓고 그저 바라만 봤네요.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도 명확하게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봐버려서 스스로 합리화도 못하겠더라고요. 도저히. 그렇게 아버님 차가 떠나고 거짓말처럼 웃고 있던 엄마와 눈이 마주쳤네요. 뭐야? 지금 내가 본 게 맞아? 지수야. 엄마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웃음기 어린 기색을 지우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절 보시더니 대뜸 네가 생각하는 거 아니다. 아니야. 뭐가 아닌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엄마 말을 들어봐. 정말 오해야 지수야. 그냥 잠깐 아빠 때문에 상의할 게 있어서. 상의? 무슨 상의? 아빠 핑계대지 마, 엄마. 엄마는 상의를 그딴 식으로 하면서 해? 대체 어떤 상의를 해야 그렇게 스킨십을 하는 건데? 그딴 짓이라니. 지수야,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응? 동네 시끄러워. 들어가서 천천히 얘기를 들어보면 너도 됐어. 내가 지금 엄마랑 무슨 얘기를 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는데. 그리고 그게 듣는다고 이해가 되는 행동이야? 지수야, 엄마는 정말 실망이다, 엄마. 아빠는 엄마가 이러는 거 알아? 진짜 둘 다 해도 너무하네. 그저 말도 안 되는 변명.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도 안 되는 말로 횡설수설 하시는 걸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 눈이 옹이구멍도 아니고 제가 본 게 대체 뭐가 아니란 말인지. 아니 차라리 제 눈이 옹이구멍인 편이 나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장면을 볼 일도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아무튼 정말 더는 한마디라도 듣고 싶지도 않아서 무작정 집으로 왔네요. 집으로 와서도 내가 환각을 본 게 아닌가, 잘못 봤던 게 아닌가를 한참을 고민했어요. 집으로 그냥 들고 온 과일 봉지와 빵 봉지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믿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네요. 옆에서 남편이 무슨 일 있었냐고 묻는데 곧이곧대로 답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냥 둘러댔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뭐가 아닌데, 얼굴 낯빛이 너무 안 좋은데? 남편은 계속 제 얼굴 상태를 보고 분명 무슨 일이 있다며 의심했지만 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에게 상의할 수도, 친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는 일을 나 혼자만 안다는 건, 그날 약속을 잡지 말걸. 집에 가지를 말걸. 모르는 게 약이란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느꼈어요. 그 어느 집보다도 행복해 보였던 우리 집이 더는 행복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본 건 모래성이나 다름없는 허상이었구나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날은 낮 동안 내내 정신이 빠져서 지냈던 것 같아요. 평생 깨지도 않던 그릇을 깨질 않나, 물을 쏟질 않나.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니 어떤 것에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날 내내 아버님과 엄마에게 몇 번 전화가 왔었지만 무시했어요. 나중에는 거절하고 무시하는 것도 짜증스러워서 아예 전화를 꺼뒀던 것 같네요. 정말 받을 가치가 없어 보였어요. 내내 정신이 없었는데 저녁쯤 되니까 좀 진정이 되면서 정신이 들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갔던 정신이 돌아와도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 있죠. 아직도 그 장면만 생각하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데 어머님, 남편, 아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용기가 안 났어요. 내 말 한마디면 우리 두 가정, 아니 세 가정은 갈라지다 못해 갈기갈기 찢길 텐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상태에서도 너무 뻔하게 미래가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나만 입을 다물면 이 허상이라도 유지될 텐데 입을 다물어야 할까? 나만 입을 다물면 되는 건데 나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결론이 나지 않는 고민을 계속 붙잡으며 하다 보니 일말의 억울함까지 들더라고요. 왜 잘못을 저지른 건 두 사람인데 저와 다른 가족들이 고통스러워져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무슨 선택을 하든 전 고통스러울 거라는 것도 참 슬펐어요. 너무 슬퍼서 한 번은 차라리 불륜을 저질렀어야만 했다면 사돈이 아니라 친구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생판 모르는 남과 저지르지 왜 꼭 서로여야만 했을까 하고 대답 없는 물음을 두기도 했네요. 무슨 대답을 들을지 무서워서 진짜 하지는 못했지만요. 전 심지어 이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며칠 동안 몸살이 나서 회사도 쉬고 끙끙 앓아누웠어요. 여보, 나 오늘 반찬 할까? 내가 전복죽 사가지고 일찍 올게. 안 그래도 되는데. 안 그래도 되기는 이렇게 열이 펄펄 끓는데 어떻게 혼자도. 아휴, 약이 이게 다야? 올 때 약도 사와야겠네. 일단 집에 있는 약 먹어. 알았지? 정말 고마워, 여보. 역시 우리 여보밖에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반차까지 내가며 전복죽도 사다 주고 감기약에 비타민에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주면서 지극 정성으로 저를 돌보는데 고맙고 미안해서 혼났네요. 열에 달뜬 김에 헛소리처럼 털어놔 볼까? 이렇게 말해볼까? 그렇게 말해볼까? 마음속으로는 남편한테 수십 번도 더 말한 것 같아요. 근데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받았던 충격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입이 안 떨어졌어요. 남편도 똑같은 충격을 겪을 텐데 제가 어떻게 그걸 말하겠어요. 먼저 겪어봐서 얼마나 아픈지 아는데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도 말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도저히 결론이 나지 않아서 나온 결론인데 일단은 두 사람을 떼어라도 놓아야겠더라고요. 떼어놓고 나서 어떻게 하든 말든 해야지 손을 놓고 있다간 큰일이 날 것 같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한결 몸도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거기서 하루쯤 더 지나니 몸이 완전 괜찮아지더라고요. 고민이 좀 해결이 되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망설일 것도 없이 제가 먼저 아버님과 엄마에게 연락했어요.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더 질질 끌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기도 했어요. 살면서 이렇게 떨린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떨렸던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몇백 번은 더 시뮬레이션 해보고 간 것 같네요. 두 분이 너무 흔쾌히 만남 제의를 수락하시길래 전 두 분이 당연히 해명이나 사과를 하실 줄 알았어요. 잠깐의 실수였다. 그게 아니었다. 다신 그런 일 없도록 하마.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받아칠 말들만 생각해 갔는데, 그런데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실 줄. 제가 두 분께 이만 헤어지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막장 대사를 뱉기도 전에 아버님이 먼저 입을 여시더라고요. 제가 하려던 말보다 더 막장인 말로요. 사실 우리가 서로 선을 넘었다. 너도 알잖니, 지수야. 사람 감정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 우리는 서로 진심이란다. 네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이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오세요?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으마. 계속 미안할 짓을 할 것 같으니. 그냥 너는 계속 이렇게 모른 척 해주면 좋겠다. 아버님,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맨입으로 눈을 감아달라는 게 아니야. 네가 우리 관계에 대해 눈을 감아준다면 내 명의로 된 건물, 네 이름으로 돌려주마. 물론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법이란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지수야, 부탁한다. 지금 진짜로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요? 무슨 말을 누구한테? 지금 이게 제가 이해한 게 맞아요? 다시는 안 만나겠다. 실수였을 뿐이다. 용서해다오. 무릎을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건물을 줄 테니 눈을 감아달라? 제가 지금 돈 때문에 나온 걸로 보이세요? 아니, 돈 받으면 입 다물어 줄 수 있는 그런 일인 거예요, 이게?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려고 하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뒤에서 더럽게 만나겠다는 소리잖아, 지금. 아빠는? 어머님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지수야, 그게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 정말 아버님을 아빠처럼 따랐어요. 아빠랑 20년도 더 된 친구면서 아빠한테 어떻게 이러세요? 정말 아빠를 친구처럼 생각하시긴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딸딸하시면서 양심에 찔리지도 않았나요? 아니면 이제는 진짜 아빠가 되고 싶기라도 하세요? 아주 살판 났네요. 족보도 이런 개족보가 어디 있냐고요. 엄마, 엄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왜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엄마 지금 단단히 미쳐 있는 거 알아? 엄마가 어머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어머님이 날 얼마나 아껴주시고 챙겨주시고 나를 당신 아들만큼 때로는 아들보다 더 챙겨주고 아껴주는 걸 엄마가 봤잖아. 엄마랑 아빠랑 오래전부터 친하다고. 친구 딸이면 내 딸이라고 우리 딸 내 딸하면서 챙겨주셨는데 어떻게 이래? TV에서 불륜 얘기 나올 때 욕할 게 아니었네. 여기 더한 상간녀 놈들이 있는데 뭐하러 욕하고 뭐하러 봐? 그런데 여기서 저희 엄마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얘, 사랑이 죄니? 나도 우리도 이게 비윤리적이라는 거 알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우리도 헤어지려고도 해봤고 다 해볼 만큼 해봤어. 우리야 뭐 떳떳하게 연애했겠니? 근데 먼 짓거리를 해도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 너도 그런 건 이제 알 나이잖아. 딸인 네가 조금 엄마를 이해해줄 순 없는 거야?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 해도 상간년 놈이 대체 뭐니? 교양 없게. 너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정말 그 뒤로는 거의 미친 것처럼 눈이 뒤집혀서 알고 있던 쌍욕이라는 쌍욕은 다 퍼부었던 것 같네요.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순간 저보다 어른들인데도 해선 안 될 짓을 하고도 얼굴을 들고 너무 뻔뻔하게 나오니까 어른은커녕 사람처럼도 안 보였어요. 사람이라면 정말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정말 웃긴 게 그렇게 쌍욕을 듣고도 미안하다 소리 한 번 안 했어요. 엄마란 사람이, 시아버지란 사람이. 참 그런 모습들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허탈하기도 하고 정말 기대할 것도 없구나 싶어져서 그러면 안 되지만 너무 괘씸한 나머지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가득 담긴 물컵을 시아버지 면상에 찌끄러 버렸어요.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한다고들 하던데 그 말이 이해가 되더군요. 제게 물세례를 맞고 아무 말 없이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던 시아버지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친정엄마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잘못한 건 아는지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진저리를 치면서 홧김에 다 폭로하겠다고 소리를 치고 자리를 벗어났어요. 엄마가 손을 뻗어서 나가려는 제 팔을 잡기도 했지만 악을 쓰면서 뿌리치고 나왔네요. 무슨 짓을 하든지 눈 하나 깜짝 안 하니까 아주 악에 받쳐서 다들 진실을 알고도 그렇게 당당하게 굴 수 있는지 보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노가 식고 나서 보니까 말처럼 쉽게 털어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 때문에 두 사람을 만나러 갔던 건지 잠깐 잊었던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불쌍한 우리 아빠와 천사 같은 저희 어머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리고 제 남편은 또 무슨 죄가 있다고. 제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모두가 죄가 없는데 차라리 잠깐의 실수라고 하지. 다신 안 그러겠다고 하지. 애초에 그러질 말지. 친구면서 친구의 아내와 남편을 보고 어떻게 마음이 동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시아버지고 내 엄마인가. 사람 감정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될 일과 정도가 따로 있지. 마음을 난도질하든 아주 천정에 처박혀서 다시는 어디에도 못 내밀게 하든 해서라도 없애버려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도대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던 걸까? 저 사람들에게 양심이란 있는 것일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엄마와 시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끓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화병이 나나 싶었네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속으로 사귈 수밖에 없으니까. 갈 곳을 잃은 분노와 억울함, 슬픔이 마음에 이렇게 쌓이는구나. 차라리 저는 기억을 잃고 싶었습니다. 하다못해 시간을 되돌려서 그날 약속이라도 취소하고 싶었어요. 모르는 채로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뻔뻔한 삼자대면을 한 이후로 제 표정도 눈에 띄게 어두워졌는지 남편이 나서서 제가 좋아하는 곳으로 놀러 가자고 하기도 했고 선물을 사다 주기도 했네요. 아무 말도 못하고 일주일이 지난 것 같아요. 남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도 문득문득 분노가 끓고 연민이 끓고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그날 일들이 떠올라서 다시 분노가 절절 끓다가 연민이 가득 끓다가 두 사람의 불륜만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중일 텐데 몇십 년 동안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았으면서 그 평화를 본인들의 손으로 깨려는 이유가 뭔지. 아직 이 일을 모르는 아빠와 어머님, 남편은 아직도 행복 속에 있을 텐데 비록 그게 허상이라도 제가 그 행복을 깨도 되는지,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해야만 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요. 잘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요? 그렇다고 알리지 않기에는 저번에 뻔뻔한 태도가 마음에 걸려서 그럴 수가 없네요. 두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들키지 않고 불륜 관계를 유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제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눈을 감아준 줄 알고 뻔뻔하게 관계를 이어갈 것 같고 나중에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머님이나 아빠, 남편이 알게 되었을 때 너무 늦게 알았다며 알고 있었으면서 왜 말을 안 했냐며 제 탓을 할까봐 두렵기도 하네요. 제 선택 하나가 새 가정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몰랐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뾰족한 수가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제게 왜 이런 큰 시련을 주시는 건지. 만약 여러분이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